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한 글자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단어 하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빅뱅이 어쩌고 은하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합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다고들 하는 그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개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 앞에서 물리학자들도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깐만요. 이 단어 무슨 뜻으로 쓰신 겁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적어도 세 개의 전혀 다른 의미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탄생을 둘러싼 논쟁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이 세 가지 의미를 서로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걸 먼저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함께 이 단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 창가 쪽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죠. 이때 우리는 비었다 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기댈 수 있겠다, 다리를 뻗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공기가 있고 중력이 있고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텅 비어 보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전혀 비지 않은 겁니다. 이건 무무의 첫 번째 의미, 즉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상적 의미의 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의미로 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의미의 무는 실제로 흔하게 존재합니다. 방이 텅 비었다, 통장이 텅 비었다, 머리가 텅 비었다. 다 이 의미의 무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두 번째 의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물리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진공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공기도 뽑아내고 먼지도 없애고 원자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주 공간을 상상할 때 그리는 그 텅 빈 공간이기도 하죠. 지구에서 달까지 사이의 공간, 별과 별 사이의 광활한 공간, 이건 물질이 거의 없다는 의미의 무입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비어 있지만 여전히 공간은 있고 시간은 흐르고 물리 법칙은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진공, 이 텅 빈 공간이 정말로 비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워집니다. 양자역학은 이 두 번째 무조차도 완전히 비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 텅 비어 보이는 공간 어딘가에서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입자와 반입자쌍이 저절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품처럼 솟아올랐다가 꺼지는 겁니다. 째깍째깍하는 초침이 잘게 쪼개진 것처럼 공간 자체가 미세한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양자요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실제로 관찰됩니까? 네, 카시미르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놓인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는 텅 비어 있어야 할 그 공간 때문에 오히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진공이 완전히 비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이미 실험으로 확인된 겁니다. 우리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사실은 보글보글 끓고 있는 에너지의 바다인 셈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의미, 진짜 무올은 무엇일까요? 입자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리 법칙조차 없는 상태. 이 세 번째 무야말로 우리가 빅뱅 이전을 이야기할 때 상상하는 그 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야말로 무를 만든 것은 누구냐는 질문이 겨냥하는 그 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무, 물리 법칙조차 없는 완전한 무, 이것은 과연 가능한 상태일까요? 우리가 단어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 단어가 가리키는 개념이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 나누기 0이라는 표현은 쓸 수 있지만 그게 의미하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 번째 의미의 무도 비슷한 처지일 수 있습니다. 단어는 있지만 실제로 그 상태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조금 돌아가야 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지형이 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에드윈 허블이 1929년 윌슨산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던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늘 그 자리에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허블은 그날 밤 은하들의 빛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하들이 뿜어내는 빛의 파장이 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 멀리서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지는 구급차 소리가 점점 낮아지듯이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것도 모든 방향으로.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죠.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뜨겁고 밀도 높은 하나의 점으로 수렴한다는 것. 빅뱅 이론은 이 관찰에서 나왔습니다. 태초에는 시간도 공간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것은 우주적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상태,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 압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이루는 모든 원자까지 그 작은 점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빅뱅 이론 자체는 우주가 그 작은 점에서 팽창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점이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무우에서 생겨난 거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뿅 하고 우주가 튀어나온 거구나.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양자역학이 말하는 진공, 즉 두 번째 의미의 무는 전혀 비어있지 않습니다. 입자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에너지가 요동칩니다. 그리고 몇몇 물리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우주 자체가 이 양자 요동에서 거품처럼 솟아오른 것이라 해도 그 요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의 법칙이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양자 요동에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는 세 번째 물, 즉 물리 법칙조차 없는 완전한 무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뭔가가 있는 상태, 최소한 법칙이라는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를 만든 것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무는 세 번째 무인데 과학이 다룰 수 있는 무는 기껏해야 두 번째 무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뭔가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이상한 것은 우주의 균일함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는 우주의 배경 복사 온도와 반대편 하늘 끝에서 측정한 온도가 소수점 5째 자리까지 거의 같습니다. 그것도 빛조차 서로 교신할 수 없었을 만큼 멀리 떨어진 두 곳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고르게 식을 수 있었을까요? 마치 전 세계 어디서나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는 것을 서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모두 같은 것처럼 우주 끝과 끝이 서로 연락도 못한 채 온도를 맞춘 겁니다.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비개연적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앨런 구스라는 물리학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빅뱅 직후 아주 짧은 순간 우주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발적으로 팽창했다는 겁니다. 그 팽창은 너무 빨라서 빛의 속도보다도 빠른 팽창이었습니다. 쭈글쭈글한 풍선 표면이 갑자기 크게 불면 팽팽하고 매끄러워지는 것처럼 초기의 불균일함이 순식간에 매끄러워졌다는 거죠. 이 설명은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주론 학자들이 인플레이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스 자신도 인정하듯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그 힘,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주의 탄생 이전에 있었다는 그 그것은 정말 세 번째 의미의 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을 제대로 탐구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좀 더 이상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빅뱅 이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 아무것도 없음은 얼마나 오래 지속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무한히 오래됐겠지.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오에도 시간이 흐른다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물리학에서 시간은 변화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시간이 흐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는 것, 커피가 식는 것, 아이가 자라는 것,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는 변화가 없으니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무에는 이전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전이 없으니 무가 얼마나 오래됐냐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북극점에서 보면 모든 방향이 남쪽입니다. 북쪽이라는 방향이 없어요. 그렇다면 북극의 북쪽에는 뭐가 있느냐고 묻는 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는 질문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구조일지 모릅니다. 이전이라는 방향 자체가 없는 영역에서 이전을 묻고 있는 거니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를 만든 것은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는 이미 무 이전의 시간이 흘렀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이야기가 너무 쉽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질문을 해소한 게 아니라 질문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파인만식으로 생각한다면,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왜 성립하지 않는지를 훨씬 더 정밀하게 파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마르틴 보요발트라는 이론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는 양자 중력이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빅뱅 이론의 한 가지 이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빅뱅 이론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하나의 특이점으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이 특이점에서 물리 법칙들은 무한대 값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밀도 무한대, 온도 무한대, 수식이 폭발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무한대가 튀어나오면 그건 보통 이론이 그 영역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지도 위에 여기서부터는 모른다고 적힌 경계선 같은 거죠. 보요발트는 이 경계선이 진짜 시작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양자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면 우주가 한없이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는 반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수철을 계속 압축하면 어느 순간 튀어오르듯이 또는 공을 바닥에 던지면 튀어오르듯이 우주도 수축의 극한에서 다시 팽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운싱 코스모스, 튀어오르는 우주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우리 우주의 빅뱅은 이전 우주가 붕괴하고 반전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 그 우주가 수축해서 극한에 다다랐을 때 다시 팽창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계 초침의 째깍째깍처럼 한 조각의 끝은 다음 조각의 시작입니다. 이 순환 우주 모델에서는 완전한 무을가 필요 없습니다. 무에서 유을가 생겨날 필요가 없는 거죠. 우주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고 다만 수축과 팽창을 반복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 이전 우주는 어디서 왔냐고요? 그 이전 우주는요.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도 결국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결국 더 큰 빚이 남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닐 투록과 폴 스타인하르트라는 두 물리학자는 이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끈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우리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 떠 있는 하나의 망몰, 이른바 브레인이라는 구조물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빨래줄에 여러 장의 천이 나란히 매달려 있습니다. 바람에 출렁이고 수축하고 팽창하는 천들. 우리 우주는 그 천조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천조각,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이, 어쩌면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하지만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차원 너머에 있어서 우리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볼 수 없을까요? 우리는 3차원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뒤, 좌우, 위아래 이 세 방향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만약 4번째 공간 차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그 방향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마치 평평한 2차원 세계에 사는 존재가 3차원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투록과 스타인하르트에 따르면 두 개의 막이 서로에게 아주 천천히 접근하다가 충돌할 때 빅뱅이 일어납니다. 두 개의 거대한 천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두 개의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에너지가 바로 구스가 발견했지만 설명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의 힘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론은 끈 이론과 M 이론이라는 진지한 수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10개 혹은 11개의 차원을 동시에 다루는 계산을 통해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3개의 공간 차원에 더해 7개 혹은 8개의 차원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머릿속에서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인간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이 이걸 계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어쩌면 영영 검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무우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막이 있었고 법칙이 있었고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무물은 이 이론 안에서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순환 우주든 막 충돌이든 양자 요동이든 이것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무의 문제를 비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올 필요가 없도록 이전에 항상 뭔가가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뭔가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질문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을 연구하다가 아주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알려져 있죠.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호킹은 블랙홀이 아주 천천히 미세한 열복사를 통해 증발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결국 블랙홀은 언젠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이걸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놀랍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블랙홀이 증발하면 블랙홀에 삼켜졌던 모든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물리학에는 아주 오래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걸 정보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종이를 태워도 그 종이에 있던 분자 배열의 정보는 연기와 재의 배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연기와 재를 완벽하게 분석하면 원래 종이의 내용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물리 법칙 안에서는 그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아침 편의점에서 산 라면을 끓여 먹었다면 그 라면 봉지가 뜯어지고 면이 물속에서 부드러워지고 국물이 퍼지는 모든 과정이 정보입니다. 그 과정을 거꾸로 돌리면 이론적으로는 원래 라면 봉지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물론 엔트로피가 높아져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정보 자체는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게 물리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해버리면 그 안에 삼켜졌던 모든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이 질문을 두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걸 정보 역설,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호킹은 처음에 정보가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생각을 바꿨죠. 최근의 연구들은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주의 탄생 이야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명심하세요. 만약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물리 법칙이 정말로 근본적인 법칙이라면 우리 우주 이전의 완전한 무오라는 개념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완전한 무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위치, 속도, 상태, 이 모든 것이 정보입니다. 대략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수십조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이루는 원자들의 배열 정보. 이 모든 정보가 완전한 무에서 갑자기 생겨났다면 정보가 무에서 창조된 셈입니다. 이건 정보 보존 법칙에 위배됩니다. 다시 말해 정보 보존의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주 이전의 완전한 무, 세 번째 의미의 무는 더더욱 불가능해집니다.
뭔가가 항상 있었다는 결론으로 계속 떠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부르는 것이 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거품이 아무것도 없는 공기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거품을 이루는 공기 분자들은 계속 거기 있었던 거죠. 거품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공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평생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는 블랙홀이라는 단어 자체를 만든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고 닐스 보어와 함께 핵분열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휠러가 말년에 아주 이상한 생각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동전이 바닥에 떨어질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우리가 들여다볼 때 비로소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아,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보기 전에는 동전이 허공에 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이 말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겁니다. 전자와 같은 양자 입자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 여러 가능성의 중첩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가 바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사고 실험이었죠. 관찰이라는 행위가 양자 세계에서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휠러는 이 아이디어를 우주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어쩌면 우주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고요. 관찰자가 있어야 우주가 확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는 이걸 참여적 우주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는 관찰자 없이는 단순히 확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생각은 매우 논쟁적입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는 달이 없다는 식의 황당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일상적 스케일이 아니라 양자 스케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던지는 의문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만약 우주가 관찰자를 필요로 한다면 빅뱅 직후 아직 의식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을 때 그 첫 번째 관찰은 누가 했을까요? 이 질문에는 아직 물리학적인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주의 탄생이라는 사건 자체가 관찰자와 무관하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우리 같은 존재가 생겨나고 나서 거꾸로 그 과거를 관찰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사건인지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의 가장 바깥쪽 경계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닫힌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계를 알고 나면 우리가 무오라는 단어에 대해 얼마나 느슨하게 생각해 왔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만 더 같이 생각해 봐요. 열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열, 그리고 엔트로피를 다루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엔트로피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녹고 커피가 식고 방이 어질러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방향은 언제나 더 무질서한 쪽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죠. 에너지를 써야만, 즉 청소라는 행위를 해야만 방이 정리됩니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가 탄생했을 당시, 즉 빅뱅 직후의 우주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매우 질서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38억 년 동안 그 엔트로피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별이 태어났다가 죽고 은하가 서로 충돌하고 결국 우주는 점점 더 균일하고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우주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했을까요? 만약 우주가 정말 무몰에서 무작위로 생겨났다면 초기 우주의 엔트로피가 그토록 낮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작위적인 시작이라면 이미 높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보다 1 이외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것처럼
낮은 엔트로피 상태는 우주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상태 중 아주 특별한 소수에 해당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우주의 초기 낮은 엔트로피는 일종의 선택된 상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무울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질서 있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누군가가 선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우주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낮은 엔트로피 출발점을 가진 우주에서만 별과 행성이 생겨나고 결국 생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걸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우리 같은 관찰자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하지만 이 설명조차도 완전한 무물의 개념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낮은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미 높은 수준의 질서이고 질서는 정보입니다. 완전한 무에서 질서 있는 정보가 생겨났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정보 역설과 같은 문제를 다시 일으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보 보존의 관점에서,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그리고 양자역학의 관찰자 문제의 관점에서 완전한 무물, 세 번째 의미의 무는 물리학이 다루기 점점 더 어려운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무를 만든 것은 누구냐고 물을 때 이 질문이 전제하는 세 번째 의미의 무는 어쩌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완전한 무가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우주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해를 바탕으로 훨씬 더 깊은 질문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실 우리가 즉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도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와 유가 단순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어제 찍은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들은 존재할까요?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은 어디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전자들의 배열, 실리콘 칩 위에 특정 패턴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담고 있는 의미, 어젯밤 한강에서 찍은 저녁 노을, 친구들과 나눈 식사, 이 의미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 의미들은 특정 원자에 있지 않습니다. 특정 전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의미들은 패턴에 있고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읽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걸 우주의 탄생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주가 태어나기 전 만약 뭔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물질의 형태, 에너지의 형태,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어떤 형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관찰자 또는 참조 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요? 이 오래된 철학적 수수께끼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소리라는 것이 공기의 진동인지 아니면 그 진동을 듣는 귀와 뇌가 있어야 비로소 소리가 되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양자역학은 이 질문에 아주 예리한 각도를 더해줍니다. 양자역학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를 두 개의 슬릿이 있는 판 쪽으로 쏘면 마치 물결처럼 간섭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전자가 동시에 두 슬릿을 통과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관찰하면, 즉 측정을 하면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전자는 그냥 하나의 슬릿만 통과한 입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양자 시스템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보기 전까지 전자는 어디에도 특정하게 있지 않았고 보는 순간 특정한 곳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만약 관찰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최초의 관찰은 무엇이었을까요? 빅뱅 직후 아직 어떤 복잡한 구조도, 어떤 생명도, 어떤 의식도 없었을 때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관찰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주의 각 부분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관찰이라는 겁니다. 광자가 전자에 충돌하는 것, 원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이것들 자체가 양자역학적 의미에서의 측정이자 관찰이라는 거죠. 굳이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답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관찰이라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측정이 무엇인지, 파동 함수의 붕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양자역학 탄생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한 합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코펜하겐 해석, 다세계 해석, 관계론적 해석 등. 그리고 이 해석들은 각각 우주의 탄생에 대해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한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무와 유요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주의 기원이라는 질문은 단순히 어디서 왔냐는 질문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물음들과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면 이것이 아주 명쾌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했던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물리학이 들여다볼수록 더 어려운 개념이 됩니다. 물리학은 완전한 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모릅니다. 진공은 비어있지 않고 정보는 사라지지 않으며 엔트로피는 선택적인 출발점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이 뭔가가 항상 있었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종종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우주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이 원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원자들 중 수소는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주가 충분히 식었을 때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가장 단순한 원자입니다. 그리고 탄소, 산소, 질소는 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은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을 태워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별이 수명을 다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그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탄소는 수십억 년 전 어딘가의 별 안에서 만들어져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결국 지구의 일부가 됐고 생명의 일부가 됐고 지금은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우주가 138억 년의 진화 끝에 만들어낸 우주가 우주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한번 가만히 음미할 가치가 있는 생각입니다. 우주는 어쩌면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목적론적으로 들릴 수 있고 과학적으로 조심스러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에서는 물질이 복잡하게 조직화되어 의식이 생겨났고 그 의식이 우주의 기원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주가 우주 자신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휠러의 참여적 우주론이 포착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관찰자를 낳고 그 관찰자가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우주가 완성되는 것,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이해는 서로 순환하는 고리일 수 있다는 것. 물론 이 생각은 매우 사변적입니다.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주는 울림은 깊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무오를 만든 것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물을 만든 것이 누구인지보다 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 관찰한다는 것, 시간이 흐른다는 것, 이 모든 개념들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거품 하나가 보글보글 솟아오릅니다. 그 거품 안에서 보면 거품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거품 밖에서 보면 거품이 솟아오른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 거품 안에 있으면서도 바다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추론 자체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인 것이고요. 이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오늘 어디서 시작했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무라는 단어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단어 안에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자요동이 진공조차 비어있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환 우주와 막 충돌이 완전한 무 없이도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려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존, 엔트로피, 관찰자의 문제가 완전한 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우리라는 생각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질문들을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어떡하지?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들이 이 질문들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은 이 불안들의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완전한 무는 사실 물리학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양자요동은 진공을 끊임없이 보글보글 끓게 만들고 정보는 사라지지 않으며 뭔가가 항상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학은 아무것도 없다는 극단적 허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과 의미가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학이 어떤 과정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과정의 결과물인 우리의 삶이 덜 의미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염분과 수분으로 이루어진 액체라고 해서 슬픔이 덜 진실되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따라오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과학적 이해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됐고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완전한 무에서 시작됐는지, 이전 우주의 반전에서 시작됐는지, 이웃 우주와의 충돌에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138억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수소와 헬륨에서 별이 생겨났고 별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그 원소들이 행성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결국 이렇게 우주의 기원을 묻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 과정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는 우주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에 감동받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 이것들이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우주가 138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존재들이 그 우주의 탄생에 대해 궁금해하며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파인만의 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렵고 무서운 질문도 제대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이상하고 더 아름답게 변합니다. 무오라는 단어도 들여다보니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물리학이 쉽게 다룰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 안에 우주가 항상 뭔가로 가득 차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강물을 바라보면 물이 흘러갑니다. 어제의 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주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특정한 배열은 사라지고 또 다른 배열이 생겨나지만 뭔가는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뭔가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다시 한번 기묘해집니다. 만약 뭔가가 항상 있었다고 한다면 그 뭔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따르는 무언가였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물리 법칙 자체가 그 무언가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 무언가는 우리의 물리 법칙 바깥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다시 한번 경계로 데려갑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물리 법칙 자체가 시간과 함께 진화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처음 시작됐을 때 지금과 같은 물리 법칙이 이미 완전하게 갖춰져 있었던 게 아니라 물리 법칙 자체도 우주와 함께 어떤 형태로 발전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주 논쟁적인 생각이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주는 시사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 법칙을 영원히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또 하나의 숨겨진 전제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한 법칙들이 이 우주에서 유효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법칙들이 모든 가능한 우주,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유효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경계와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태의 한 형태입니다. 물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이론은 더 많은 것을 예측하는 동시에 더 많은 질문을 낳는다. 우리가 우주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진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이처럼 물어야 진짜를 알 수 있다고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미 안다고 생각해서 안 묻는 것들을 아이는 그냥 묻습니다. 하늘은 왜 파래요? 별은 왜 반짝여요? 이 질문들이 물리학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통합해 봅시다. 우리는 처음에 무오라는 단어 하나를 해부했습니다. 그 단어 안에서 세 개의 다른 개념을 발견했고, 그중 세 번째 의미의 완전한 무가 물리학에서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뒤집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오를 해부했는데 결국 무가 아닌 것들만 발견했다는 겁니다. 진공이 비어 있지 않다는 것,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주 이전에도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존재열을 들여다볼수록 존재는 더 탄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무는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쩌면 존재 자체가 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라 유가 기본값이고 무는 오히려 설명이 필요한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처음 들으면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없는 것이 기본이고 있는 것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물리학이 보여주는 것은 그 반대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이라고 불리는 진공에서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에너지가 요동칩니다. 이것이 물리학이 보는 기본 상태입니다. 완전한 고요, 완전한 무는 오히려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특수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한 상태조차 양자역학의 법칙 때문에 완전하게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완전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와 시간도 동시에 완전히 확정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완전한 무는 양자역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아주 흥미로운 결론 쪽으로 밀어냅니다. 완전한 무는 물리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전한 무가 없었기 때문에 유가 거기서 생겨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한번 가만히 음미할 가치가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를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는 두 개의 숨겨진 전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완전한 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 둘째,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들에 의하면 완전한 무가 존재했을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만들어진 무가 없었으니 무를 만든 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었을까요? 나쁜 질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가 세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완전한 무가 물리학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정보 보존의 법칙이 우주의 탄생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 설정된 질문도 제대로 파헤치면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게 파인만이 좋아하던 방식입니다. 틀린 전제에서 출발하더라도 그 전제가 왜 틀렸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면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질문, 우주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틀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무는 물리학이 허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뭔가가 항상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의 정체를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명쾌한 답을 원했는데 또 다른 물음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정직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인정해야 알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다고 착각하면 더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철학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가 17세기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이 질문에 새로운 각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적으로 자기 일관성이 있는 법칙 체계는 그 법칙에 따른 현실을 자동으로 수반할 수 있다고요. 즉,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면 그 법칙이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우주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숫자 2의 존재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라는 숫자를 발명했을까요? 아니면 발견했을까요? 많은 수학자들은 수학적 진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물리 법칙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 우주는 그 법칙이 구현된 형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생각은 매우 사변적입니다.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의미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완전한 물리 법칙조차 없는 상태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가능한 법칙 체계가 있는 한 그 법칙에 따른 어떤 현실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다시 물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법칙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느 수준에서는 이 물음이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이 질문의 본질적인 어려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먼 곳까지 왔습니다. 무라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나눴고 양자 요동이 진공조차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환 우주 모델과 막 충돌 이론이 완전한 무 없이도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려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정보 보존의 법칙이 완전한 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의 문제와 관찰자의 문제가 이 논쟁에 새로운 층을 더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들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무를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우주의 탄생 앞에서 인류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 아무것도 없음은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들을 돌이켜보면 이 질문에는 처음부터 아주 큰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무라는 개념이 단일한 것이라는 가정, 무 이전에 시간이 흘렀다는 가정, 그리고 물리 법칙이 없는 완전한 무에서 물리 법칙을 갖춘 유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가정. 이 가정들 중 어느 것 하나도 물리학은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양자 요동이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의 무, 즉 물질이 없는 진공 상태가 사실은 에너지로 펄펄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솟아오르듯 입자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순환 우주와 막 충돌 이론이 말하는 것은 우리 우주 이전에도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보존의 법칙과 엔트로피의 문제는 완전한 무에서 출발했다고 하기에는 우리 우주가 너무 질서 있고 너무 정보가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우주는 완전한 무에서 튀어나온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가 항상 있었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라고 부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무를 만든 것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학은 두 가지 종류의 침묵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침묵, 아직 모른다는 침묵입니다. 완전한 무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학으로 다루기 어렵고
빅뱅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빅뱅 이후의 우주이고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침묵. 질문 자체의 구조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침묵입니다. 북극의 북쪽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듯 시간의 시작점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는 질문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무능한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침묵입니다. 이게 파인만식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닮아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걷어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 그 경계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미개의 한 형태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경계 너머에서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수많은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원인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에게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과학이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결국 그 가장 밑바닥의 질문 앞에서는 과학과 철학과 신앙이 서로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 길이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같은 심연 앞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 어떤 길도 이 질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허무해야 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거품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목욕탕에서 비누 거품이 솟아오릅니다. 거품 안에 사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자신의 거품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어려울 겁니다. 거품 안에서는 거품 이전의 공기에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거품이 무지개 빛깔로 빛나는 사실은 그 기원을 모른다고 해서 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우주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기원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금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무게를 조금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오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쩌면 완전한 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우주는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존재해왔던 뭔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말은 우리 우주가 외롭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전에도 무언가가 있었고 우리 우주가 사라진 후에도 무언가는 남을 겁니다. 그 무언가가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허블이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 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발견이 우주가 시작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려줬고 그 시작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싶다는 욕구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우주가 시작점을 가진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다른 은하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시작점의 직전까지 들여다보고 그 직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질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아직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오라는 단어 안에 세 개의 다른 개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는 무, 양자역학적으로 입자는 없지만 에너지가 요동치는 진공의 무, 그리고 공간도 시간도 법칙도 없는 완전한 무. 우리가 빅뱅 이전의 무라고 할 때 상상하는 것은 세 번째 무이지만 물리학이 다룰 수 있는 무는 기껏해야 두 번째 무까지입니다. 정보 보존의 법칙은 완전한 무에서 정보가 창조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초기 우주의 낮은 엔트로피는 완전한 무에서 무작위로 시작된 우주라기에는 너무 특별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관찰자 문제는 우주의 탄생이라는 사건 자체의 의미에 의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발견일지도 모릅니다. 무서워하던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 물리학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완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 뭔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뭔가의 정체를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우주의 기원을 묻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138억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거품처럼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언젠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을 만든 더 큰 무언가는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무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바꿔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수께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부르는 것들 중에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지를요. 감사합니다.